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시나요? 뒤에까지? 괜찮으십니까? 예, 아침에 일찍 요새 이렇게 많이들 모시기 힘든데 많은 분들이 와주셨네요. 또 반가운 얼굴도 있고 반갑습니다. 저는 그 사단법인 유쾌한 반란이라고 하는 조그만 그 비영리 사단법인을 만들어서 최근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스크 쓰고 하는 거죠? 예. 그런가요? 아까 우리 김철균 원장은 꼭 쓰고 하라고 그렇게 괜찮을까요? 김 원장 괜찮아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단법인에서는 그 혁신과 사회적 이동과 이제 공감과 소통 이런 모토로 하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저희가 사회적 그 가치를 추구하는 소셜 벤처 기업들하고 하고 있는 포럼 행사도 했습니다.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내일이 지구의 날이고요. 어제가 장애인의 날이었습니다. 저희 그 소셜 벤처에 참여하고 있는 그 기업들 경우에 환경 문제에 관심 갖고 이렇게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고, 또 일부 기업들은 청각 장애인이나 발달 장애인들을 고용을 해서 장애인 고용 증진을 하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회원사가 한 23개 정도 되는 젊은 청년들로 구성된 벤처 기업들인데요. 경제적인 가치뿐만이 아니라 이 사회적인 가치를 같이 추구하는, 오늘은 제가 그 다른 차를 타고 왔습니다만은 택시를 이용할 적에 택시 회사를 운영하는 아주 작은 그 저희 멤버 중에 한 친구는 작년에 29살밖에 안 된 CEO인데 그 회사의 운전기사는 전부 청각장애인들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소셜 임팩트 소위 기업들이 뭐라고 할까요? 기업가 정신, 그 다음에 혁신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기술 개발을 통해서 그 같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침 이제 어제 장애인의 날, 내일이 이제 지구의 날이기 때문에 이 장애인 문제와 이 환경 문제를 생각하는 그런 순서를 어제 가져봤습니다. 저희 사단법인의 모토는 한 가지인데요. 실천입니다. 우리 사회에 좋은 말들은 많은데 실천은 정작 부족한 것 같아서 작은 일이지만 실천에 옮기자, 이런 모토를 하고 있습니다. 도산 안창호 스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 중에 하나가 이제 무실역행인데, 다들 아시는 것처럼 역행은 실천에 옮긴 걸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저희가 추구하는 작은 일이지만 실천에 옮기는 그런 일들을 함으로써 조금이나 우리 도산 선생님 그 뜻과 좀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좋은 말들이 많고, 저만 해도 공직에 있으면서 말에 빚을 너무 많이 졌거든요. 말은 좋은 말은 많은데 실천에 옮기는 그런 것에 대한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오늘 유쾌한 반란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반란은 무엇인가를 뒤집는 것이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뒤집는 것이지요. 제가 공직에 있을 때 오래전부터 한 10여 년도 썼던 말인데, 앞에 이 공직자로서 이제 반란이라는 말 쓰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 말은 쓰고 싶고, 앞에 제가 유쾌하냐는 말을 붙였습니다. 유쾌하냐는 말의 뜻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거 뒤집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작은 소설책인데요. 소설책 표지인데요.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입니다. 톨스토이가 단편을 한 110편 정도 쓰셨는데, 그 중에 3가지 질문, 이란 제목으로 쓴 아주 짧은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에서는 왕이 신하와 학자들에게 3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인생을 살면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냐?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내게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냐? 세 번째, 인생을 살면서 내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 라는 3가지 질문을 던지는 아주 짧은 단편 소설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3가지 질문이라는 화두를 가지고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3가지 질문을 2가지 던지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살면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또 내가 낼 수 있는 질문을 다 합치면은 이렇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남이 낸 질문,
두 번째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 세 번째는 우리 사회가 내게 던지는 질문이죠. 남이 내게 던지는 질문은 나를 둘러싼 환경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든 남이 낸 문제를 평생 풀면서 살아가셔야 되죠. 사업을 하시든 가족관계든 교우관계든 여러 인간관계든 남이 낸 문제 열심히 푸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남이 낸 문제의 제 나름대로의 결론은 환경을 뒤집는 반란입니다. 나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깨는 반란. 두 번째는 내가 나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남이 내게 던지는 질문만큼 많지 않을지 몰라도 누구나가 살면서 내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동안 형성했던 나 자신의 틀을 깨는 반란입니다. 세 번째는 사회가 내게 낸 문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거창하게 대한민국 사회까지 안 하더라도 내 주위에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또는 직장, 어떤 몸담고 있는 어떤 동아리 모임이 됐든 또는 이 도산 아카데미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런 나를 둘러싼 환경과 관련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내가 고쳤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들에 대한 문제죠. 어떤 분들은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신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조금 둔감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제가 추측키로는 우리 도산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은 이런 사회 문제에 대해서 아주 비교적 민감하신 분들이 아닌가. 또 제가 주장하는 것도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그런 사회 문제에 우리가 민감하고 뭔가 반응을 보이자 하는 것이 세 번째인 우리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한 우리 사회를 뒤집는 반란입니다. 저는 오늘 아까 사회자 말씀처럼 앞에 두 가지 반란은 생략을 하고요. 마지막에는 사회 간의 문제 또는 사회를 건전하게 발전시키기 위해서 사회를 뒤집는 반란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에 대한 반란은 나를 둘러싸고 있는 작은 사회부터 생각을 하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경험을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10년 전에 기획정보 차관을 할 때의 일입니다. 강원도 어느 중학교에 있는 수학선생님이 저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랬습니다. 우리 학교는 전교생이 21명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학교인데 학생들이 가정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아무리 꿈과 희망을 얘기해도 우리 학생들이 실감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언론을 보니까 우리 차관께서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자수성가를 했다고 들었는데 한번 와서 우리 학생들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에 부탁을 해서 바깥에 알리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고 교육부나 교육청 알리면은 또 여러 가지 또 신경을 써야 될 문제가 있어서 제가 제 비서관 한 명만 대동을 하고 이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전교생이 21명이어서요. 책을 제가 21권을 샀습니다. 각각 학생마다 다 다른 책을 사서 일일이 거기다 한마디 써주고 학용품 사가지고 학생들을 만나러 갔습니다. 가는 차 안에서 이 학생들이 무슨 얘기를 해줄까 하다가 이 학생 중학생이니까 어려운 얘기보다 이 학생만한 나이대에 제 얘기를 들려주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자세히 말씀드릴 게는 없습니다만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얘기는 굉장히 어려웠던 시절의 얘기입니다. 저는 중학교 다닐 때부터 그 청계천 무허가 판잣집에서 살았고요. 저희 가족은 6식구였고 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제가 맏이었고 중학교 그 집에서 무허가 판잣집에서 한 2, 3년 살다가 철거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은 그 당시 철거된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켜서 당시 경기도 광주군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시켰습니다. 아마 조금 제 연배 이상이신 분들은 기억나시겠지만 광주 대단지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냥 허벌판에다가 이렇게 살게 해서 저희 가족과 그때 철거민들은 거기서 천막을 치고 살았고 저는 그 천막 속에서 중학교 후반부, 고등학교 초반부 이렇게 다니는 아주 어려운 시절이었습니다. 학생들에게 그 나이대 얘기를 해주고 학생들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했습니다. 학생들이 21명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전교생이 대부분 학생들이 울더라고요. 그리고 교사가 8분이 되셨는데 교사 8분들은 다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주 굉장히 감동적인 또 나름대로 좋은 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나와서 이렇게 다시 이 상경을 하는데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그것은 과연 우리 사회에 저렇게 어려운 형편에는 저 어린 소년 소녀들이 자기 꿈을 가지면 자기 꿈을 이룰 수 있을까? 그 꿈을 열심히 노력하면 이룰 수 있을까? 과거에는 이런 계층 이동 사대가 있었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뭐 공부를 한다든지 열심히 일을 해서 나름대로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 계층 이동의 사대가 끊어지고 과거에 그 역할을 했던 교육은 오히려 거꾸로 부와 사회적 지위를 대물림하는 수단이 됐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저 학생들이 과연 자기가 꿈을 갖고 열심히 살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느꼈던 사실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워낙 관심이 많아가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백그라운드가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졌던 사회 문제 의식이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제가 그땐 차관이었었는데요. 그 직전에 예산실장을 하면서 정부 예산을 가지고도 이와 같은 우리 사회의 계층이동 사다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투자를 하긴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대응했던 예를 하나 들려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후에 제가 장관 거쳐서 대학 총장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After You 프로그램이라고 저희는 이름을 지었는데요. After You는 영어 쓰는 나라에서 남에게 양보할 때 쓰는 말입니다. 먼저 가시죠. 먼저 내리시죠 할 때 우리가 After You 이런 말을 쓰죠. 제가 대학 총장으로 와서 보니까 어려운 형편에 있는 학생들과 여유 있는 학생들의 가장 큰 차이가 나는 부분 중에 하나가 해외 경험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학 가거나 어학연수 가거나 배낭여행 가는 젊은이들 많이 보지만 굉장히 많은 학생들은 그런 기회가 전혀 주어지지 않는 걸 알게 돼서 만든 프로그램이 애프터 유 프로그램입니다. 1년에 150명씩 뽑아서 방학 중에 해외 대학과 제가 접촉을 해서 5군데 대학에 보냈습니다. 미국의 3개 대학, 중국의 2개 대학, 미국의 미시간 대학, 존스 홉킨스 대학, 유니버시티 오브 워싱턴, 중국의 상해교통대학, 북경이공대학 5군데 보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끊어진 계층 이동 사다리를 라고 하는 문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그 대응이었다고 할까요? 이 프로그램은 2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돈을 제가 학교 예산을 쓰지 않고 전부 바깥에서 이제 펀드 레이징을 했는데요. 첫 번째 특징은 학생을 뽑을 적에 학생들의 성적과 어학 성적을 일체 보지 않았습니다. 요새 학생들의 성적, 특히 어학 성적은 부모의 소득과 굉장히 밀접한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에 학생들이 얼만큼 어려운가, 두 번째 얼만큼 강한 의지를 본인이 스스로 갖고 있는가만 봤고요. 두 번째 특징은 150명을 보냈는데 그중에 20%를 타교 학생을 뽑았습니다. 학교에서는 처음에 반대했죠. 우리가 전부 다 펀드레이징을 해서 이렇게 좋은 학교, 좋은 기회를 만들었는데 왜 우리 학교 학생 보내지 다른 학교 학생 보냅니까?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층 이동의 사다리 또 사회적 이동의 가치가 학교 바깥으로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만들었던 프로그램이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요,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에서 한 프로그램인데 미래의 우리 청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어떤 역량을 가져야지 미래의 인재가 될 수 있을까를 조사하기 위해서 4가지의 자질을 뽑았습니다. 자기 조절력, 자기 동기력, 대인관계력, 디지털 역량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을 조사를 했어요. 앞에 보시는 맨 왼쪽에 있는 파란색이 초등학생, 중학생이고요. 중간에 녹색이 고등학생, 끝에 오른쪽 끝에 주황색이 대학생입니다. 4가지 자질을 갖고 뽑아봤어요. 좀 이상하게 느끼지 않으세요? 이 그래프를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미래에 필요한 역량은 공부를 하면 할수록 떨어진답니다. 우리 학생들은 왜 대학교로 가고 이런 역량을 왜 공부하면 떨어진다고 하는 이런 조사까지 나오는 이것을 저는 교육의 역설이라고 이렇게 붙였거든요. 제가 총장하면서 만들었던 프로그램입니다. 파란 학기제입니다. 저는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학생들, 청년들로 하여금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찾게끔 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만든 프로그램인데 파란 학기제입니다. 오늘 강연의 제목처럼 또는 제가 만든 사단법인의 제목처럼 우리 학교에서 반란을 일으켜보자. 유쾌한 반란을 일으켜보자 해서 거꾸로 뒤집기를 했습니다.
과목을 학교나 교수가 학생들에게 제시한 게 아니라 학생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자기가 하고 싶은 활동을 제시를 해서 학교에서 나름대로 심사를 하고 도와줘서 채택이 되면 과목으로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과목으로 만들어진 학생들에게는 장학금과 지도교수를 붙여주는 파란 학기제입니다. 학교에서는 굉장히 걱정도 했고 처음에 그랬지만 첫 학기에 60개 과목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과목을 만들려면은 자기 주도성이 있어야 되고요. 남이 시켜서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창의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말뜻은 하고 싶은 일이 이미 학교에서 제시하는 1000몇백 개 되는 과목 속에서 커버할 수 있다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해야지 할 수 있는 과목으로 하는 공부입니다. 파란이란 말의 뜻은 학교의 색깔도 파란색이었지만 한자로 깨트릴 파자에 알란자에서 알을 깨트리고 나와야 한다 하는 얘기였죠. 여러분 아시는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에 나오는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우리 대학 교육에 파란을 익혀보자 하는 중의적인 뜻으로 이런 말을 썼는데 아주 학생들이 좋아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도산 아카데미 회원 여러분들은 뭐 우리 사회사 지도층 인사시니까요. 사회에 대한 반란 얘기를 하면서 대한민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다시 세 가지 질문 드립니다. 첫 번째, 진짜 우리 문제가 뭘까? 우리는 문제를 과연 정확히 알고 있는 것일까? 두 번째는 해답은 무엇일까? 세 번째는 해답만 하면 되나요? 어떻게 실천에 옮길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아주 짧게 말씀을 좀 드렸으면 합니다. 자,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대한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 학교는 아주 어려운 환경 속에 있는 동네의 학교여서 아주 학교 성과가 나지 않는 그런 학교입니다. 뭐 굳이 성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40점 정도 평균 나오는 아주 구제불능인 학교였어요. 어느 날 교장이 새로 부임을 했고요. 교사들도 바뀌고 또 학생들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 아침에는 수업 시간 전에 학생들 공부시키고 방과 후에는 자율학습 공부시키고 아주 타이트한 규율과 감시와 또 시험과 입시에 대한 보상을 강조하면서 학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학교가 변화하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속도로 변화했습니다. 경제학의 72의 법칙이라고 있거든요. 금년에 10% 성장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시죠. 그럼 금년에 10% 성장을 했을 때 대한민국 경제 규모가 2배가 되려면 얼마가 있어야 될까를 간단하게 계산한 법이 72의 법칙입니다. 72를 분자해 놓고 금년도 성장률인 10%를 분모로 놓으면 나오는 답이 해답이거든요. 금년에 10%로 하면 7.2가 되겠죠. 다시 말씀드리면 10% 성장을 계속한다면 7년 한 3개월 정도면 대한민국 경제는 2배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 학교가 다 그랬어요. 1년에 10%씩 성적이 올라가서 불과 7년 만에 40점짜리 학교가 80점짜리 학교가 됐습니다. 놀라운 했죠. 그런데 80점 정도로 되고 보니까 이 학교가 문제가 생겼어요. 더 이상 성적이 오르지 않는 것입니다. 크게 문제가 세 가지가 벌어졌어요. 첫 번째로는 지금까지 했던 것은 스파르타식 학교의 중앙 통제식 또는 보상을 강조하는 경쟁 심리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더 이상 성장을 가져오지 못하고 제자리 걸음을 가져오게 됐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80점 정도의 학교가 되다 보니까 학생들 사이에 학교 성적 편차가 너무 심하게 나버렸어요. 그전에는 뭐 정도의 차이지만 조금씩 좀 올라가긴 많이 올라가는 사람도 있었는데 학생이 있었는데 이제는 90점, 100점짜리 한 학생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40점, 50점대에 머무는 정도로 성적의 양극화가 심해졌습니다. 세 번째는 그렇게 입시와 성적과 성과를 강조하다 보니까 옆에 있는 그분은 친구가 아니라 경쟁자가 돼버렸어요. 서로 간의 불신과 갈등과 시험 성적에 대한 공정의 문제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학교가 드디어 쪼개집니다. 교사, 학부모, 학생들 간에 이제까지 방법이 옳았다, 더 몰아쳐서
90점대 학교를 만들어야 된다. 거꾸로 이제까지 방법이 틀렸으니까 새로운 방법을 해야 된다 등등등 해서 학교의 구성원들, 이해관계자 간에 아주 심한 의견 대립이 되면서 학교가 쪼개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한고등학교는 가상의 고등학교입니다. 제가 이 고등학교를 예를 든 것은 이 고등학교가 바로 대한민국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 속에 큰 갈래로 대한민국의 문제를 짧게 요약을 해드렸습니다. 세 가지 문제죠. 첫 번째, 더 이상 성장이 힘들어진다 하는 것은 국가 강의 문제죠. 우리 경제와 시장에서 과거의 개발년 때부터 갖고 왔던 국가 주도주의, 관개입주의의 잔영이 너무도 깊이 들여져 있습니다. 민간과 시장의 창의와 자유를 규율하는 문제가 있죠. 두 번째는 격차 과잉입니다.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 소득 격차, 자산 격차, 교육 격차의 문제가 어느 정도 심해졌냐면은 과연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격차 과잉이죠. 세 번째는 불신 과잉입니다. 우리 사회에 남에 대한 신뢰와 소위 말하는 사회적 자본은 축적되기는커녕 오히려 훼손되고 있습니다. 만일에 대한 투쟁이 벌어지고 있고 진영 논리로 무장돼 있죠. 그러면서 나라는 쪼개집니다. 진영 논리, 이념 논리로 쪼개지죠. 얼마 전에 여당의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이 책을 낸다고 저에게 추천사를 부탁을 하셨습니다. 제가 국회의원이 쓴 책에 추천사를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제가 부총리 때에 원내대표를 하셨던 분이고 또 저도 좋아하는 분이어서 제가 추천을 쓰면서 첫 시작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 제목을 보니까 내가 오랫동안 가졌던 질문이 생각이 난다. 참된 보수의 가치, 참된 진보의 가치는 건 무엇일까? 대한민국에는 진정한 의미의 보수와 진보가 있는 걸까? 우리가 앞으로 맞닥뜨릴 미래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어떻게 채워야 될까? 이런 걸 이제 글을 쓰면서 이제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는 지금 흑백 논리, 진영 논리, 이렇게 쪼개져 싸우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 문제는 제가 길게 얘기 안 해도 충분히 야실함이 있습니다. 국가 과잉, 격차 과잉, 불신 과잉, 쪼개진 나라. 이것도 사실은 나타난 현상입니다. 나무가 있는데 나무가 병이 들었는데 가지와 잎을 보이는 그 모습은 이제 현상이죠. 진짜 이 문제의 본질은 무엇일까? 어떤 분 그 뿌리에 안 보이는 뿌리에 있는지도 모르겠죠. 이 볼링인데요. 볼링의 핀입니다. 볼링의 핀에 보시는 것처럼 이걸 1번 핀, 1번, 2번, 3번 핀이라고 하는데요. 초보자들은 이 볼링의 핀을 다 넘어뜨리기 위해서 보통은 1번 핀을 정통으로 맞춥니다. 볼링의 전문가들은 이 10개를 다 쓰러뜨리는 스트라이크를 하려면은 이 1번 핀과 3번 핀 뒤에 숨어있는 5번 핀을 건드리면은 10개를 다 쓰러뜨릴 확률이 아주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5번 핀을 볼링에서는 더 킹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의 킹핀은 무엇일까요? 저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킹핀이 우리 사회의 문제라고 한다면은 볼링의 핀이 어떻게 10개만 있겠습니까? 저 뒤에 수많은 핀들이 발산하는 모습으로 있겠죠. 가능하면 저 많은 핀을 쓰러뜨릴 킹핀은 무엇일까? 저는 승자 독식 구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판은 승자 독식 구조입니다. 소선거구제, 단순 대표제, 총선 국회의원 선거제에서는 단 한 표라도 이기면은 모든 것을 갖는 승자가 됩니다. 다른 것도 다 그렇지요. 입시, 취직시험, 다른 경쟁자보다 조금만 점수가 높으면 되는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입찰,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이 승자 독식 구조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승자와 패자의 나누는 기준이 상대적인 성과에 의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상대보다 또는 내 경쟁자보다 조금이라도 높은 성과와 점수를 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무한 경쟁을 의미합니다. 마치 냉전 시대 때 무기 경쟁 레이스 벌리는 거랑 비슷하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보상 체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수많은 자원과 돈의 투자가 왜곡되기 쉬운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기여에 비해서 아주 많은 보상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생기기 마련이고, 책임에 비해서 책임지지 않는 권한을 향유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죠. 이런 승자독식 구조는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를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로 키워드를 얘기하면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의 문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회가 많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어요. 성장을 해도 고용의 기회가 늘어나지 않습니다. 국가 과잉 또는 여러 가지 규제로 인해서 사업할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 격차로 인해서 교육의 기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사회가 언제부턴가 그런 역동성을 잃고 계속 기회가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회가 주어져도 불공평하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고르지 않은 기회지요. 그 예는 굳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것 같아요. 교육 격차로 인해서 빚어지는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평생 소득과의 관계, 부모의 직업과 자식과의 직업과의 관계, 이런 수많은 통계를 보면 너무나도 명확하게 나타난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될 거는 기회와 관련돼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기회를 많이 만들 것, 이 기회에는 여러분 많은 게 있겠죠. 일할 기회, 사업할 기회, 교육받을 기회, 남을 사랑할 기회, 문화를 향유할 기회, 애를 낳을 기회, 수많은 것들이죠. 두 번째는 고른 기회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는 없지만 가능하면 서로 간에 공평한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만드는 수많은 노력들, 이것들이 같이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에 우리 사회는 그런 노력을 안 기울여왔냐? 아닙니다. 많이 기울여왔습니다. 매 정권마다 아주 현란한 구호와 함께 기회를 만들고 고른 기회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 노력들이 과연 제대로 된 노력이었을까?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은 얘기고 필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맞는 것일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예요. 자, 비정규직의 일부를 정규직화로 했을 때 과연 이 승자독식 구조가 깨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승자를 조금 더 만들 뿐이죠. 여전히 승자독식 구조는 그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이와 같은 승자독식 구조는 마치 의자 빼기 놀이와 같습니다. 우리 유치원 학생들, 초등학생들 10명이 뱅뱅 도는데 의자는 9개밖에 없어요. 음악이 연주되다가 딱 멈추면은 한 명은 자리에 못 앉죠. 그리고 9명 남았는데 또 의자 하나 뺍니다. 이것이 우리의 승자독식 구조, 무한 경쟁 구조의 특징인 것이죠. 모두의 전쟁입니다. 10대는 입시 전쟁, 20대는 취업 전쟁, 30대는 자산과 승진 경쟁, 40대부터는 자녀 교육 경쟁, 교육 시장, 전쟁, 모든 전쟁이죠. 40대, 50대 넘어서는 노후를 위한 전쟁, 이런 전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승자독식 구조는 공정과 혁신과 신뢰의 가치를 해칩니다. 공정 얘기만 해볼까요? 사회학자들이 많이 하는 실험이 있습니다. 우리 구회장님하고 저하고 한 쌍이 됐어요. 자, 실험자가 제게 100만 원을 줍니다. 그리고 게임의 룰은 이렇습니다. 제가 우리 구회장님께 제가 받은 100만 원 중에 일부를 돈을 드리겠다고 의사결정을 하는 거예요. 기회는 딱 한 번밖에 없습니다. 번복이 안 됩니다. 우리 구회장님이 제가 드리겠다는 돈을 받겠다고 제의를 수락하면은 제가 제의한 대로 돈을 둘이 나눠 갖는 겁니다. 예컨대 제가 100만 원 받았는데 우리 회장님께 50만 원 드리죠 하면 회장님이 받겠습니다 하면 50만 원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런데 거꾸로 제가 10만 원 드릴게요 하는데 회장님이 나 안 받겠어요 하면은 이 게임의 룰은 둘 다 돈을 못 받는 겁니다. 수많은 유사한 실험을 하는데 결론은 거의 상대편에게 25만 원 이하를 주게 되면 상대편은 거절합니다. 둘 다 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럼 그 상대편은 단돈 10,000원이라도 받으면 유리한데 왜 25만 원 받는 걸 거절할까요?
실험 결과가 끝나고 거절하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물어봅니다. 답은 이렇게 나옵니다.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 돈을 받아서 그게 나눠가는 것은 불공정하기 때문이다. 이게 승자독식 게임의 공정의 가치를 해치는 겁니다. 이것이 극단적으로 되면은 패자는 이 게임의 룰을 깨서 승자가 받는 것까지는 못 받게 하고 싶은 정도의 생각을 하게 되는 게임이죠. 해답은 무엇일까요? 승자 독식 전쟁을 끝내야 됩니다. 어떻게 끝낼 수 있을까요? 저는 금기 깨기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금기 깨기는 미처 우리의 사고 체계상 확신을 하고 있는 일이기 때문에 저걸 깨야 되겠다는 생각조차 못하거나 또는 깨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지만 감히 엄두도 못 내는 것을 저는 제 오늘 강연에서 금기라고 정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금기를 깨야 됩니다. 어떤 일들은 깰 생각도 못합니다. 남북 문제에서 갖고 있는 근기가 많지 않을까요? 또는 깨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진영 논리에 빠져서 못 깨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신념으로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만히 보니까 깨야 되겠는데 내가 그 얘기를 하면 내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을 것 같아요. 원격으로. 그런 일들이 많이 있겠죠. 그런 금기를 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주장하는 금기 깨기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고용절벽, 두 번째는 철밥통 금기, 세 번째는 거품 경제의 금기 깨기입니다. 왜 이 세 가지가 중요할까요?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거품 경제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부동산과 교육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왜 거품이 이게 문제가 될까요? 부동산과 교육은 아주 비슷한 패턴을 가집니다. 부동산을 사기 위해서 대출을 받습니다. 자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사교육비를 지출합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쪽에 쓸 돈의 자원을 투자하지 못한다는 뜻이지요. 내수 진작에도 문제가 생기는 문제가 있을 거고 자원의 원활한 흐름을 일으킬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동산을 많이 가진 사람이나 부동산 가격은 올라갈 것이고 교육을 많이 받아서 학벌이 좋은 사람이나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부동산과 교육에 있어서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자산 격차와 교육 격차가 심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동산 가격이 올라가면은 기업들 투자의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정부가 공공 투자를 하려고 하더라도 토지 수용이라든지 등등등 코스트가 올라가겠죠.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육은 어떨까요? 교육은 지금 같은 시기에 학벌 위주의 이런 교육으로 가게 되면서 혁신이 일어날 여지가 없어집니다. 모든 우리 학생과 청년들 대부분은 컨베이어 벨트에 있는 제품처럼 자기가 가야 될 길이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와 다양성과 자유를 억압하는 이런 문제가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철밥통이 나옵니다. 철밥통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투자하는 노력과 기여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보상을 받는 계층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너무나 많이 있는 기득권들, 특정 직업군, 사자 돌림 이런 것들의 특징은 또는 시장에서의 어떤 독점과 과점 문제들 이런 것들이죠. 이런 보다 많은 보상을 받은 계층과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진직장벽을 치고 성안과 성밖이 나눠지는 문제가 나옵니다. 수많은 문제가 나오죠. 그리고 이와 같은 거품 경제와 철밥통으로 인해서 고용의 기회가 줄어들죠. 일자리가 줄어들고 일자리가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회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불공평한 기회가 주어지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근거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육상 중에 1마일 경주가 있습니다. 1956년까지요. 육상계와 의학계에서는 인간이 1마일을 4분 이내로 뛰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인간이
4분 이내에 1마일 뛰게 되면 심장이 파열되고 근육이 찢어지고 죽을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56년까지 가장 근접하게 뛴 사람은 호주 선수인데요. 존 랜디인가요? 하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4분 3초까지 뛰었어요. 6번을 4분 3초를 뛰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4분 벽을 뚫는다는 건 이거는 마의 벽이다. 근데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다라고 아주 진저리를 쳤어요. 그런데 1956년 5월 달에 옥스포드에 있는 의학 학생이 이 기록을 깹니다. 3분 59초 04의 기록을 깹니다. 이 선수의 이름은 로저 베니스터라고 하는 선수인데요. 자기 의학 지식을 응용을 해서 이 기록을 깹니다. 더 놀라운 일이 그 후에 벌어지는데요. 이 선수가 이 기록을 깨고 나서 한 달 내에 20명의 선수가 그 기록을 깹니다. 1년인가요? 제 숫자는 조금 틀릴지 모르겠습니다. 1년 내에 37명의 선수가 4분벽을 깨고요. 2년 내에 300명이 넘는 선수가 4분벽을 깹니다. 아까 말씀드린 다시는 시도하지 않겠다고 진지를 쳤던 랜디라고 하는 선수는 베니스터가 이 기록을 깨고 6주 뒤에 그 기록을 깹니다. 3분 57초인가 기록을 깹니다. 1956년 여름부터 갑자기 인류가 빨라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금기가 깨지니까 본물 터지듯이 그와 같은 기록들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는 금기를 잘 못 깨거든요. 한번 깨지면 어떠면 본물 터지듯이 깨질지도 모르는 것이 금기죠. 첫 번째 고용 절벽의 금기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중에 그냥 몇 가지만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스타트업 구태타입니다. 스타트업 구태타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의 안전 유연성, 우리 노동 유연성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지 일자리 절벽을 깰 수가 있습니다. 규제 개혁 해야 됩니다. 이거 외에도 많이 있어요. 대기업 늘어나야 됩니다. 대기업에 대한 규제는 해야 되는 것이고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냐? 이 금기도 깨야 되는 것이죠. 중소기업 지원은 특정 기준에 의해서 특정 기업의 지원이 아니라 생태계라든지 또는 기업가 정신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간접 지원처로 바꿔야 되겠죠. 등등등. 전부 이것이 고용 절벽의 금기 깨기입니다. 철밥통 금기입니다. 철밥통을 깨야죠. 진입장벽을 없애야 되고 문을 열어야 됩니다. 관피아 없애야 됩니다. 사회 안전망 많이 만들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최소한의 인간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철밥통 깨기에 갈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건 혁신 안전망이죠. 왜 우리 청년들이 도전하지 않고 시도하지 않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우리 사회의 그런 사회 보상 체계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서 학생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지금 상태에서 창업을 얼마나 하겠냐 했더니 3%인가 뭐 5% 나왔는데요. 만약에 그 신용불량자가 되는 위험을 제거한다면 창업하겠냐 했더니 20%가 넘게 나왔어요. 혁신 안전망을 만들어줘서 실패도 장려하고 새로운 재기의 가능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혁신 안전망이죠. 다양한 인재풀을 만들어야 됩니다. 꼭 대학 갈 필요 없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요. 대학 입학생들도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오게 만들어야 됩니다. 성적, 어떤 날 하루에 본 성적으로 뽑는 것도 문제가 있겠죠. 공부에 물리가 늦게 트이는 학생도 있고 더 빨리 트이는 학생도 있고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잘하는 학생도 있고 취업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의 충원 제조도 지금처럼 이렇게 폐쇄적으로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등등등 하는 것이 철밥통 금기 깨기죠. 세 번째는 거품 경제의 금기 깨기입니다. 수도권 일극주의, 부동산 문제의 원인이자 지역균형 발전 안 되는 원인이 깨야 되겠죠. 부동산 문제, 요새 너무나 시끄러운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잡아야 될 것들도 많고요. 시장 원리와의 관계, 자기 집 마련에 대한 대책, 공급 확대, 주거 복지 문제 등등등 이런 문제들이죠. 교육, 제도 바꾼다고 될까요? 저는 매기 풀기를 주장합니다. 이제까지 대학 교육은 3S 원칙이 지배했다고 합니다. Same persons, same time,
same place. 같은 사람을, 동일한 사람을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장소에서 모아놓고 했던 매스 에듀케이션이죠. 이번에 코로나로 인해서 더 분명해졌지만 이제 3A로 바뀌게 됩니다. any person, any time, any place죠. 누구든 언제든 어디서든 이런 식으로 바뀌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교육에 맥일 풀어서 미래학자인 토마스 프레이가에게는 3개월짜리 마이크로 대학, 미네르바 대학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대학 규제를 받지 않는 매개들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교사 마찬가지죠. 교사들도 지금과 같은 인센티브 시스템 하에서 교육행정기관의 하부처럼 되어 있는 초중등 교육 문제에 있어서의 변화 이런 것들이 다 거품경이 어떻게 실천할까요? 여러분 타임즈에서는요 매년 올해의 인물을 뽑습니다. 근데 2006년도에 희한한 사람이 뽑혔어요. 이때 뽑힌 올해의 인물은 당신입니다. 유입니다. 그전에는 정치인, 기업가, 군인, 과학자 등이 뽑혔는데요. 이 해에는 당신이 뽑혔어요. 이 정보의 세계에 들어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이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세상을 변화하는 방법까지도 바꿀 사람이 당신입니다. 해서 뽑힌 게 유입니다. 저는 여기에 이 실천에 중요한 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요, 정치 줄이기, 권력 나누기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근기 깨기,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이 전부 다 하나의 그 연결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사람을 제대로 길러내야 되고, 그렇죠? 제도도 마찬가지로 돼야 되는데, 정치는 그래서 도와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모든 이슈가 정치판에 들어가거나 정치화되면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길게 봐야 되는 경제 문제가 짧게 봐야 되는 정치 논리의 지배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모두가 다 정쟁화가 됩니다. 정치 줄여야 됩니다. 권력 나누기. 권력이 통제받지 않고 견제받지 않으면은 창의와 자유를 억제하고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의 이름 우리나라를 사법공화국을 만듭니다. 누구든지 정치권 포함해서 무슨 일이 생기면 고발 고소부터 하는 식으로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치는 줄이고 권력은 나눠야 됩니다. 정치 만능주의 아까 말씀드린 선거구제, 승자 독식 구조, 5년 단임 대통령제 전부 정치 만능주의거든요. 대표만 선출하면 끝일까요? 왜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은 잘못하면 소환 제도가 있는데 우리 국회의원들은 아무리 엉터리 국회의원도 한번 뽑아놓으면 그냥 끝일까요?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죠. 청와대 정부 뭐 이게 나쁜 의미의 권력 때문이 아니라 5년 단임 대통령제다 보니까 임기 내에 성과를 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청와대에서 주도적으로 가야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생기면서 이런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죠. 이런 문제들을 정치 줄이고 권력 나누기. 두 번째는 아래로부터의 반란입니다. 제가 반란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이제까지의 탑다운식으로 만들어지는 사회 의사결정이 보완돼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시민의 참여 이런 것들이죠. 제가 몇 가지 말을 드리죠. 남머리 깎아주기입니다.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가는 법이거든요. 우리 사회에 수많은 자기 머리가 있습니다. 정치인들이 선수 제한, 특권 내려놓기, 선거 제도 고치기, 정당 제도 고치기, 자기 머리 깎을 수 있나요? 못 깎죠. 시민의 힘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의해서 남머리 깎아줘야 됩니다. 자기 진영에 금길 깨야 됩니다. 금기 깨기와 혁신과 개혁의 성공의 가름자는 자기 진영의 금기를 자기가 깰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진보는 진보의 금기를 깨야 되고요. 보수는 보수의 금기를 깨야 됩니다. 고용자는 고용자의 금기를, 고용주는 고용자의 금기를 깨야 됩니다. 여러분 역사가 증명합니다. 루즈벨트는 대공황 시대에 그때까지 해왔던 민주당의 금기를 완전히 깼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근기를 깼죠. 정부의 개입, 노조 지원, 또 사회 안전망의 강화, 이게 그전에 해왔던 민주당 정책과 거의 반대된 얘기들입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에게는 정치 재편성이 이루어지죠. Political Rearrangement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독일의 슈레도 어떻습니까? 3인당을 기반으로 한, 노조를 기반으로 한 3인당이지만 노조개혁과 노동유연성을 개입하면서 독일이 바뀌었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면 독일의 비스마르크는 어떨까요? 가장 권위적이고 이런 정치인이 사실은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을 했습니다. 자기 근기를 자기 깨는 것이죠. 그렇게 되지 않으면 어려울 것 같아요. 공통공약. 대통령 선거 공약을 분석한 학자에 의하면 작게는 70%에서 많게는 90% 가까이 후보들 공약이 같다는 거예요. 비슷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 완전히 바뀝니다. 이긴 쪽은 빌공짜 공약이 되고 진 쪽은 자기가 낸 공약인데도 공격을 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의해서 여야정 공통공약 추진위를 만들면 어떨까요? 경제공약만큼은 같이 한 공약은 공동으로 추진하는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진보 정권에서는 경제 공약이 같은 걸 추진하는 경제부처의 장관들은 상대편 사람을 임명할 수도 있겠죠. 거꾸로 보수 쪽에서는 노동 문제나 환경 문제나 복지 문제를 같은 공약에 해당하는 많이 있다면은 진보 쪽 인사를 장관이라 공공기관장으로 임명해도 될 것 같아요. 일종의 협치죠. 이런 것들이 아래부터의 반란의 예고, 제가 시민 참여 공론화라든지 시민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천이 가능할 것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영국의 플리머스라고 하는 데서요 이런 시합이 있었습니다. 800명쯤 모였는데요. 도살장에서 소를 도살하려고 소를 끌고 나옵니다. 800명들이 전부 종이에다가 저 소의 무게를 맞추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소를 도살한 뒤에 실제 무게와 가장 가까이 쓴 사람에게 1등 상을 주는 그런 시합이었어요. 800명이 모여서 했어요.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수백 킬로그램 차이가 날 정도로, 우리 전문가가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800명이 낸 걸 다 합쳐가지고 평균 냈더니 543.4kg가 나왔어요. 소의 실제 무게는 얼마였을까요? 실제 무게는 저 평균에서 500g밖에 차이가 안 났다고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집단지성이죠. 우생학자 한 사람은 이걸 가지고 네이처지에 논문가 있었어요. 그리고 제레미 리프킨은 이것을 가지고 대중의 지혜라고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집단지성입니다. 이것이 아래로부터의 반란에 대한 좋은 근거이자 사례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를 통해서 개혁과 혁신의 가장 대표적인 아마 아이콘 중에 한 분은 다산 선생이실 것 같아요. 다산 선생이 돌아가시기 전에 자기의 묘비명을 미리 써놨습니다. 알다시피 자기가 죽은 다음에 묘비의 세계라고 쭉 한 얘기지요. 그 중에 한 대목입니다. 다산 선생이 경세유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그 당시 조선의 모든 제도를 개혁하는 것을 주장한 책입니다. 그 책을 집필한 이유를 5글자로 요약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 묘비명 중에 그 5글자를 넣었습니다. 신하 지구방, 낡은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자. 그런 뜻으로 내가 이 경세표를 썼더라 하고 자기 묘비명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또다시 위기와 또 기회의 창이 열렸습니다. 쇼트트랙 경주를 하는데 상대편이 많이 앞서가면은 이 일직선상의 그 링크에서는 쫓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서가는 선수를 추월할 수 있는 기회는 코너웍 때 나온다고 합니다. 지금이 그 코너웍을 돌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코너웍을 돌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가행, 격차가행, 불신가행, 쪼개진 나라, 이 근본적인 원인은 승자도시 구조에 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걸 깨서 기회를 만들고 고른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금기를 깨야 되고, 그 금기를 깨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낡은 나라를 완전히 새롭게 하는 그런 시도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반란 중에서 사회에 대한 반란 차원으로 생각을 하시면서 각자가 있는 위치에서 다 같이 조금씩 그런 변화를 위해서 노력하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좋은 말씀, 좋은 아침인데 이렇게 제 말씀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제가 성의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깐만 계시죠. 아니, 오늘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요. 마침 그 질의해 주신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여기서 그냥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진행하시는 게 말이 좀 길어졌네요. 아닙니다. 시간 한 10분 초과했네요. 네. 예, 두 분이시네요. 예, 그럼 제가 먼저 질문을 하나 온 걸 드리겠습니다. 물 드십시오. 우선은 김성현 도산 아카데미 봉사 담당 이사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요. 우리 사회의 금기를 깨고 아래로부터 나아가야 한다는 김동연 부총리님의 귀한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지지합니다. 금기를 정부가, 사회가 그 누군가가 해 주어야 한다고 많은 이들이 말을 합니다. 나부터 작은 것부터 깨져야만 된다고 보는데 김동연 부총리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저쪽으로 동의합니다. 저쪽으로 동의가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사단법인 유쾌한 바람 말씀을 드렸는데요. 실천, 나부터 실천. 아마 저는 도 선생님 그 철학하고도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단법인에서 아까 제가 8학기 얘기하신 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들에게 자기가 하고 싶은 일, 하고 싶은 공부를 함으로써 두 가지를 저희가 목표로 하고 했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걸 찾는 시도. 두 번째는 시행착오를 젊어서 겪어보자. 그런 취지였거든요. 저희 사단법인에서 똑같은 취지에서 사업을 하나 새로 시작을 했습니다. 차차차라고 하는 것인데요. 챌린지, 찬스, 체인지, 기회, 도전, 변화. 그렇게 해서 우리 젊은이들이 기존의 이 교육과 사회 시스템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찾는 시도와 또 시행착오를 겪어보자 하는 거를 저희가 실천에 옮기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질문 주신 것처럼 각자 위치에서 내가 먼저 남 탓하지 말고 남한테 손가락질 하지 말고 내가 먼저 내 잘못이고 내가 먼저 변화하고 내가 실행했다. 그런 자세를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김성현 이사님께서 조금 적어 놓으신 게 있어가지고 하나를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도산 애기 애타 봉사단은 다문화 결성가정 어린이 예체능 사교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 홍보성이죠? 예, 일단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조금 이게 질문이 아주 뜨겁습니다. 강석진 전 도산 아카데미 이사장님께서 작성해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의 유쾌한 반란을 위해 최우선으로 해야 할 핵심 과제는 정치 줄이기, 권력 나누기라고 한 이야기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아래로부터의 반란을 실천하기 위해 현 정부가 제안한 총리직을 받아들이시고 정치 줄이기, 권력 나누기의 유쾌한 반란을 본인이 직접 실천했어야 할 것인데 왜 총리직 제안을 사양하셨는지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 이사님이 이렇게 저랑 가까우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저를 곤란하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여러분, 제가 공직을 34년을 했습니다. 제가 나이에 비해서 사회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17살 때부터 직장생활을 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저는 상업학교를 졸업했고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부터 직장생활을 했기 때문에 제 나이 또래에 비해서는 적어도 10년 정도의 직장생활을 더 했는데 그중에 34년을 공직을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대통령의 인사권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가 거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는 지극히 적절하지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답변을 우리 회장님께 드리는 거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걸 양해 말씀을 드리고요. 어느 정부든 성공해야 됩니다. 어느 대통령이든 성공하셔야 되고, 그리고 존경받아야 되고, 또 잘 되게끔 우리가 같이 해야 되겠죠. 그게 진보든 보수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다 철진한 얘기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이념 논쟁은 이제는 미래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때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코너를 돌면서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때고,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가 너무 많습니다. 최근에 코로나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빚어지긴 했지만 그 밖에 수많은 우리를 위협하는 온라인. 평상시와 다른 것들이죠. 지구온난화 문제도 있고요. 최근에 국제관계에서 미중 문제도 있고요. 여러 가지 있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뭐 말씀드리는 건 좋지 않을 것 같고요. 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단법인이라든지 이런 활동들이 정말 작은 실천의 그 일환이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에 조그만 변화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각자 위치에서 하시면은 정말 우리 나라가 바뀔 것 같아요. 아까 다산 선생은 제가 경세유표 얘기를 했는데 경세유표 서문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라가 참 모든 것이 병들었다. 이거를 우리가 이게 죽을 때까지 끝이 못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쓰셨냐면요. 바로 다음 문장인데 이러니 충신지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얘기가 비슷한 얘기인데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또 많은 국민들이 다 충신지사가 되셔야 될 것 같아요. 각자 위치에서 실천에 옮기고 변화를 추구하고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아마 회장님 질문 주신 취지는 제게도 우리 김 이사장도 있는 주셔서 최선을 다하려는 말씀으로 주시는 말씀을 여기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그래도 온라인으로도 강의가 됐기 때문에요. 온라인으로 들어온 질문 한 분에 대해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좀 이건 편하신 답변이실 것 같습니다. 전 우정사업본부장이신 강성주님께서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오늘은 과학의 날, 내일은 정보통신의 날입니다. 디지털 시민운동을 주창하시는데 공감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해야 하는데 무엇보다 의료보건 분야 중요하지만 인공지능 AI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됩니다. 앞으로 좋은 측면에서 AI가 더 잘 활용되도록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혹시 부총리님의 의견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예, 강본부장 오랜만입니다. 질문으로 저한테 이렇게 인사 나눈 것 같아서 반갑습니다. 우리 강본부장 제가 정부통부에 한 1년 파견 나가 있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래된 얘기는 합니다만 우리 강본부장 말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어제 한 소셜 임팩트 포럼 젊은 기업인들, 소셜 벤처 하는 사람들 중에서 AI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법 계세요. 그리고 그분들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의미에서 직원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청각장애인과 발달장애인과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사례를 제가 쭉 봤습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지금 우리 강본부장 얘기하신 것처럼 두 가지 측면에서 하나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고 우리 산업과 경제에 아주 큰 열쇠 중에 하나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빨리 발전시키고 적용할 수 있을까 하는 긍정적인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조금 걱정되는 측면에서 이 AI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몇 가지 예상되는 문제점들, 예를 들면 AI 디바이드라든지 또는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의 가능성이라든지 또는 인간의 실존적 존재와 가치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보완하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업하시는 분들하고 또 몇몇 전문가들, 지난번에 예를 들면 저희 모임에 왔던 카이스트의 김대식 교수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저희가 AI 임팩트 포럼을 지금 하나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우리 산업과 경제 발전에서 보다 역할을 하기 위한 점 하나, 두 번째는 예상될 수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한 보완책을 만들기 위한 점에서 하나 이렇게 하고 있어서 우리 강 본부장 말씀에 질문에 제가 그렇게 답을 드리면서 아주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드리고 우리 강 본부장도 그 포럼에 참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워낙 훌륭하신 분이니까 참여하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첨언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그 반란이라는 도발적인 용어를 미래 발전적이고 새로운 개념으로 잘 설명해 주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려주신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